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저희 첫 장기 여행의 첫 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캐나다 밴쿠버공항, 캘거리공항까지 이동하면서 벌써부터 몸이 지치네요. 브라키형은 첫 목적지인 드럼헬러로 이동하기 전날 밤 먹을 걸로 보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브라키형은 렌트카를 빌려 드럼헬러로 향해 이동했습니다. 브라키형 형, 드럼헬러는 어떤 곳인가요? 드럼헬러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관광지로 캘거리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드럼헬러의 관광 상품은 바로 공룡으로, 드럼헬러가 위치하고 있는 알버타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 화석의 출토지로 때문에 드럼헬러에는 공룡과 관련된 유명한 두 장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드럼헬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입니다. 공룡이 유명한 곳에 브라키형은 지나칠 수 없겠지요. 차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도로 위로 이동하는 동안 브라키형이 드럼헬러로 들어가기 전 어느 한 곳을 들렸는데, 여기는 바로 홀슈 캐년입니다. 홀슈 캐년은 드럼헬러 근처에 있는 캐나다의 볼거리 중 하나로 캐나다 알버타주의 초원으로 둘러싸인 황무지 지역입니다. 저 이름의 유래는 말구 모양을 닮아서 그렇게 붙여졌다네요. 위에서 보니 정말 장관이네요. 저 아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여기는 트레킹 코스로 정말 좋습니다. 한번 걸어가 볼까요? 우와, 저 지층들 좀 보세요. 제가 정말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게 실감이 들 정도네요. 이 층들은 약 7천만 년 전 공룡들이 살았던 백악기 시대의 층입니다. 그럼 공룡 화석도 있어요? 홀슈 캐년 지층들 안에 어쩌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공룡 화석이 숨어 있겠지요? 실제로 2020년 홀슈 캐년을 방문한 소년이 이곳에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트레킹하면서 홀슈 캐년의 기운을 받았다면 이제 드럼헬러로 가볼까요? 우와, 드럼헬러에 도착했습니다. 공룡이 유명하다는 걸 보여주는 듯 드럼헬러 이름 옆에 공룡 한 마리가 있네요. 그리고 언덕을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언덕을 오르고 드럼헬러의 전경을 보니 날씨도 마침 좋아서 경치가 좋았습니다. 도시로 진입하니 여기도 공룡, 저기도 공룡, 심지어는 제가 묵을 숙소 앞에는 철로 만든 공룡 골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공룡의 진심인 도시네요. 그럼 드럼헬러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거대한 공룡 한 마리가 우뚝 서 있네요. 바로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전망대입니다. 26m의 높이로 티라노사우루스 입속으로 올라가서 드럼헬러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존재하는데 한 명당 $5입니다. 그럼 전망대 위로 올라가 볼까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힘든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곳곳에 다양한 공룡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뼈 모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 여기서 드럼헬러의 경치를 보니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전망대 아래로 작은 공원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공원으로 가기 전에 기념품 상점을 둘러봤는데 장난감과 옷 등 기본적으로 공룡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화석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원에 들어가 보니
재미있는 공룡 모형들이 있는데, 이야, 이 파라사우루푸스는 휴가를 즐기는 듯 선글라스까지 끼고 재밌네요. 브라키오 형, 드러멜러에서 맛있는 식당 하나 추천해주세요. 브라키오 형은 미안하게도 맥도날드를 먹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유명한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드러멜러 마을에서 10분 이하 정도 차로 이동하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은 바로 캐나다에서 유명한 공룡 박물관인 로얄 티렐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오군요. 여기는 캐나다 드럼헬러에서 유명한 곳인 로얄 티렐 박물관입니다. 로얄 티렐 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박물관들 중 하나로 캐나다 지질학자인 조세퍼 티렐의 이름에서 가져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과연 브라키 형은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화석을 보게 될까요? 뒤로 가기 스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얄 티렐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가니 앞에 입장료를 판매하는 카운터들이 보이네요. 역시 구경을 하려면 입장료를 사야겠지요? 로얄 티렐 박물관 입장료는 어른 한 명으로 21달러가 나옵니다. 표를 구입했으니 우선 조세퍼 티렐에게 인사를 올리고 들어가 볼까요? 우와, 들어가 보니 과거 알버타주의 자연환경을 재현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고 알베르토사우루스 모형들이 관람객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면 화석들을 볼 수 있는데 설명서에 오리지널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화석은 진짜 화석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우와, 진짜 트리케라톱스의 두개골이라니 정말 큰데요? 살아있을 당시 얼마나 컸을지 실감이 들 정도네요. 그 외에도 파키리노사우루스의 화석, 악어 화석, 식물 화석, 발자국 화석, 알베르토사우루스의 머리뼈 화석 등 다양한 화석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로얄 티렐 박물관에는 유명한 화석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화석일까요? 자, 첫 번째, 제 고르고사우루스 영상에 나온 기네스북에 등록된 고르고사우루스의 완벽한 골격 화석. 이 화석이 로얄 티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와, 흠잡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골격 모습으로 누워있는 고르고사우루스의 화석을 보고 있자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 이 거대한 화석의 주인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게는 이름이 존재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블랙뷰티. 그 이름에 맞게 뼈가 검은색입니다. 이 거대한 걸 어떻게 박물관으로 가져왔는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왜 뼈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나요? 그 이유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화석화되는 동안 망간이라는 광물질로 인해 화석이 검은색으로 물들여진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기도 하네요. 세 번째로 유명한 화석을 보기 전에 창문 너머로 여러 기계들과 탁자 그리고 화석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발굴한 화석들을 암석에서 깨끗이 분리하는 곳으로 연구원이 화석을 다루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화석이 뭔지 보아하니 바다 파충류 화석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명한 화석은 바로 여러분, 이 화석을 아시나요? 바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로 보존율이 뛰어난 보레알로펠타의 화석입니다. 2011년에 발견된 이 유명한 화석을 영상으로만 보았는데 직접 보고 살펴보니 정말 놀랍네요.
보레알로펠타가 당장 깨어나 움직일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 화석을 통해 보레알로펠타의 생김새와 식성, 색깔까지 제공해줬으니 귀한 대접을 받을 화석이네요. 이런 유명한 화석들 뿐만 아니라 모사사우루스류 화석, 광산에서 발견된 장경룡의 완벽한 화석 등등 신기하고 놀라운 화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화석들을 뒤로 한 채 이동을 하다 보면 각 지질시대에 대한 정보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들과 과거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형들로 볼 수 있는 전시관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 여기는 또 어딜까요? 여기는 아이들이 공룡에 대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라운지로 골격 맞추기, 모형을 직접 만져보는 등 알버타주에 살았던 육식공룡인 알베르토사우루스가 어떻게 살았고 뭘 먹고 움직였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간을 지나 디메트로돈의 골격 등 남은 지질시대 화석들과 모형들을 둘러보고 이동하다 보면 저 앞에 있는 바닥에 거대한 화석들이 놓여져 있는데 과연 저건 무엇일까요? 바닥에 깔려있는 이 화석은 캐나다에서 발견된 트라이아스기 때 살았던 거대 어룡인 쇼니사우루스의 화석으로 대부분 진품입니다. 세상에 쇼니사우루스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지만 직접 표본을 보니 이렇게 클 줄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 쇼니사우루스의 화석을 발굴하는데 3년 정도 걸렸다네요. 거대 어룡 화석 옆으로 식물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식물원은 백악기 정원으로 과거 알버타 환경을 재현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은 백악기 알버타에서 자랐던 식물들이 살아있는 친척이라고 하네요. 들어가 보니 온도도 그렇고 제가 마치 과거 백악기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물들을 둘러보는 동안 곳곳마다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설명문들도 있었습니다. 백악기 환경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정보도 배우고 지나칠 수 없겠지요. 백악기 정원에서 다시 나와 거대 어룡이 보고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 우와! 수많은 공룡 골격들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룡관으로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던 고르고사우루스의 골격과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카마라사우루스 등등 정말 많은 공룡 골격들이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서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옆에 있는 작은 구간은 해양파충류 골격들이 있는 곳으로 모사사우루스류, 장경룡 등 여러 골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모사사우루스 화석도 있었습니다. 오라? 이야, 이 화석이 여기에 있었군요. 이건 유명한 크시파티누스의 화석으로 이 녀석의 배를 보면 대형 어류인 길리쿠스가 있는데 욕심이 지나친 크시파티누스가 길리쿠스를 삼켰다가 내장이 파열되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네요. 그 화석이 여기 로얄 티렐 박물관에 있었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해서 놀랐네요. 공룡관을 지나면 신생대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생대에 살았던 거대한 매머드와 스밀로돈의 골격 등 다양한 신생대 동물들의 골격들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생대 갤러리를 끝으로 로얄 티렐 박물관 관람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아쉬우신가요? 입장권만 있으면 당일날 계속 관람하러 들어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박물관 하면 역시 기념품 상점이겠죠? 옷, 장난감, 인형 등 정말 다양한 기념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브라키형은 유명한 고르고사우루스 골격 티셔츠와
물병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열심히 관람하니 배가 고파서 박물관의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는 드럼헬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음료로 맛 종류에 따라 캔에 그려져 있는 공룡과 고생물이 다릅니다. 종류별로 사서 가져온 걸 그랬습니다. 점심을 먹었으니 소화 좀 해볼 겸 트레킹을 해볼까요? 로얄 티레박물관 주변에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길을 따라 배드랜드 지형을 걸어다니면서 지층들을 구경하고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도 구경해보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기 여러 명의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로얄 티레박물관에는 여러 프로그램 활동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 중 하나를 진행한 것 같네요. 여유 있는 트레킹을 끝내고 높은 곳에 올라가 로얄 티레박물관 전경을 둘러보고 여러 번 다시 박물관으로 들어가 유명 화석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여행 특집 영상으로 캐나다에서 유명한 공룡박물관인 로얄 티레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멋진 공룡박물관이었습니다. 혹시 자신 또는 아이들 중에 공룡을 좋아하고 훗날 캐나다로 여행 갈 계획이 있다면 여긴 꼭 가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로얄 티레박물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는 바로 캐나다 공룡주립공원입니다. 캐나다 공룡주립공원은 캐나다 알버타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발굴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키 형은 이 장소에서 이틀간 총 5개의 투어를 즐겨봤습니다. 과연 이 공룡주립공원에는 어떤 투어들이 있고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센트로사우루스 영상에서 많은 센트로사우루스들이 무리 이동을 하다가 자연재해에 휘말려 죽고 그것이 화석들로 발견된 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화석들이 이곳 캐나다 공룡주립공원에 있는데요. 첫 번째 투어는 바로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 트레킹입니다. 집합장소로 일찍 가봤는데 저기 주차장 옆에 작은 건물이 보이는군요. 무엇인지 보니 발굴된 하드로사우루스류 공룡 화석 전시 건물이었습니다. 투어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관람객들과 가이드분들이 약속 장소로 오셨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각각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 사람도 있었고 미국, 유럽, 남미에서 온 관람객들도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규칙들을 들었는데 이곳에는 전갈, 방울뱀이 있으니 조심하고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며 여기에 나오는 화석을 가져가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규칙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걷는데 배드랜드 지층들이 널려있는 풍경을 볼 때마다 멋지네요.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몇 번 멈추면서 가이드분들께서 이곳 지형에 대한 이야기와 화석 구별법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화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니 우선 색깔은 진한 황토색 느낌이며 뼈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나 있고 옆에 파인 줄들이 있는 것이 바로 화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뼈 무덤을 구경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이동한 끝에 도착한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 네? 화석이 안 보이는데요? 자, 뼈 무덤 지대를 산찬히 살펴보면 진한 황토색의 무언가가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센트로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파편적이긴 하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화석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게 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기 덮개로 가려진 무언가가 있는데요. 가이드분들께서 덮개를 열자 덮개에 가려진 다량의 센트로사우루스 화석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화석은 센트로사우루스 목에 있는 공같이 생긴 뼈로 국내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뼈는 센트로사우루스 한 마리당 이 공뼈 한 개를 가지고 있고 발견된 이 화석의 개수로 몇 마리의 센트로사우루스가 죽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에서 경치를 구경해보고 또 다른 화석이 있나 찾다 보니 투어가 끝나는 시간이 어느새 훌쩍 다가왔고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에서 나가 풍경을 둘러보면서 출발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슬슬 배가 고픈데요. 저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에 방문객 센터로 가봤습니다. 공룡주립공원 방문객 센터에는 규모가 작지만 공룡주립공원의 생태와 환경을 배우는 공간이 있고 옛날 모습으로 재현한 달굴 텐트를 지나면 발견된 여러 화석들이 전시된 공간이 있습니다. 다스플레토사우루스의 화석 등 여러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공룡 골격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투어는 바로 화석 사파리. 이건 과연 어떤 투어일까요? 공룡주립공원에서 투어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 걸어서 어느 한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화석 사파리 투어는 어떤 화석이 발견되었는지 가이드분들께서 직접 가져온 화석들을 직접 만져보는 등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에 널려있는 화석들을 직접 찾아보는 투어입니다. 내가 직접 화석을 찾아본다. 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저는 관찰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퇴적암에 박혀있는 알 수 없는 화석 등등 다양한 화석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화석인지 아닌지 모르면 가이드분께 질문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다른 관람객들이 발견한 화석들이 모여 있는데 이야, 주변에 작지만 다양한 화석들이 있긴 하네요. 참,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룡주립공원에는 선인장들이 있는데 제가 화석을 찾다가 손가락에 선인장 가시가 박혀 빼느라 애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석을 찾는데 선인장은 꼭 주의해주세요. 화석을 찾는 동안 투어 종료 시간이 어느새 빨리 다가왔네요. 정말 재밌는 투어였습니다. 저녁 투어를 하기 전에 공룡주립공원에 널려있는 길을 따라 트레킹을 해봤는데 오랫동안 걸어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여기서는 풍경을 감상한다고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들이 많고 옆에 강이 흐르는 트레킹 길은 여름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식물들과 새들을 볼 수 있지만 모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이 물렸습니다. 맞다. 어느 트레킹 코스 입구 주변에 하드로사우루스류 화석 전시 건물과 비슷한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센트로사우루스 화석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진행되는 골든 아워 원더는 공룡주립공원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공룡주립공원의 저녁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는 투어로 공룡화석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자연이 만든 버섯 모양의 바위들과 들소들이 공룡주립공원 지형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죽은 흔적이 있는 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들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으로 몰아 사냥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노을 지는 풍경을 감상하면서 1일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베드 익스프레스 하이킹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본베드 익스프레스 하이킹은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 트레킹과 비슷한 투어로 목적지는 공통적으로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입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공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발굴 현장을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한 번 더 구경하니 정말 좋네요. You get sort of this kind of exposure of just all of these bones, right? So you have some vertebrae here, you got some ribs, you got some limb bones. 그렇게 센트로사우루스 화석들을 계속 구경하니 어느새 투어 시간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간 투어는 탐험가 버스 투어로, 탐험가 버스 투어는 버스를 타고 몇몇 장소로 이동하면서 원주민들과 1900년대 초반 화석 사냥꾼, 현대 고생물학자의 눈으로 공룡주립공원을 탐험하는 투어로 주변에 널려있는 화석들을 찾아보고 케이스에 보호되어 있는 화석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투어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는데 바로 코리토사우루스 화석입니다. 이야, 머리뼈, 피부까지 보존이 엄청 잘 된 코리토사우루스네요. 이 코리토사우루스는 강에 빠지고 난 뒤 빠르게 파묻혀서 이렇게 잘 보존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버스 투어를 끝으로 이번 특집 공룡주립공원 둘러보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공룡 화석을 직접 찾아보고 관찰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 공룡주립공원에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투어는 미리 예약하는 게 좋겠지요. 공룡주립공원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상에 있는 투어 외에도 다양한 투어들이 있으니 머무는 기간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예약하려는데 사이트가 제대로 안 뜨면 VPN을 사용해 예약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라키오 형이 여행 가기 전에 이것 때문에 난감했었는데 VPN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룡주립공원은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으니 캘거리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집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공룡주립공원 이후 캐나다 내에 있는 공룡과 연관된 장소로 갔었습니다. 바로 캘거리 동물원인데요. 네, 살아있는 공룡들 보이시죠? 물론 동물원에서 펭귄, 플라밍고 등 살아있는 공룡인 새들을 보긴 했지만 비조류 공룡도 봐야겠지요? 캘거리 동물원 내에는 프리히스토릭 파크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공룡과 고생물들의 모형들이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등 다양한 공룡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호수에는 틸로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 등 해양파충류들과 프테라노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영상들을 보니 프리히스토리 파크에는 움직이는 공룡 애니맥트로닉스가 존재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동물원에서 공룡들 외에 코모도왕 도마뱀 등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면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영국 런던. 네, 브라키형은 캐나다에서 재미있는 여행을 즐기고 영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다 구경을 했는데 이 여행의 테마는 공룡이지요? 자, 브라키형이 있는 곳은 바로 런던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은 자연사에 큰 영향을 준 엄청난 양의 화석들과 표본들을 전시해 놓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참고로 브라키형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여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봐도 멋진 박물관이네요.
개장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니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디플로도쿠스 골격이 보이는군요. 런던 자연사박물관 주변에 뭔가 멋진 정원을 만들려나 보는데 알고 보니 올해 7월에 개장할 진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학습해보는 진화의 정원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6월이니 공사 중이고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에는 개장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겠네요. 혹시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방문한다면 정원이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럼 입장을 해볼까요? 런던 자연사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이기에 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대왕고래의 골격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네요. 과거에는 DP라는 이름을 가진 디플로도쿠스 골격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대왕고래 골격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브라키 형은 바뀌고 난 뒤에 처음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서 골격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메인홀에는 이구아노돈과 유사하게 생긴 만텔리사우루스 골격, 녹새치 표본 등 다양한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역시 공룡관부터 가봐야겠지요? 우와,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움직이고 있네요. 티라노사우루스 귀신이 들어간 듯 움직임이 실제 같았습니다. 움직이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지나가면 화석들과 함께 공룡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길로 접어드는데 길 따라 이동할 때마다 공룡에 대한 지식을 얻고 여러 공룡 화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공룡 골격들도 보였습니다. 화석들과 공룡 골격들을 구경하면서 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여기 움직이는 깃털 공룡이 보이는데요. 이 공룡은 데이노니쿠스네요. 거대한 트리케라톱스 골격과 카마라사우루스 골격, 그리고 보존 상태가 좋아 보이는 스콜로사우루스 화석까지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건 티라노사우루스 아래턱 화석이 있는 공간인데 이 화석은 특별 전시관으로 옮겨졌나 보네요. 공룡을 연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둘러보고 공룡관 출구로 가니 프시타코사우루스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뭐라? 얘 방금 움직이지 않았나? 공룡관을 다 둘러보고 주변에 있는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어류 등 다양한 표본들이 있는 전시공간으로 들어가 다양한 표본들을 구경했습니다.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 영상에 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표본이라면 인간에 의해 멸종된 주머니 늑대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 보고 싶게 만드네요. 슬슬 배가 고픈데 박물관 내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밥 먹어야겠지요? 우와, 잠깐 식당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할 공간이 있는데 바로 벽에 장경용, 의룡화석 표본들이 걸려있는 해양 파충류 구간입니다. 플레시오사우루스, 아템보로사우루스, 로말레오사우루스 등등 다양한 장경용 화석들과 이크티오사우루스, 에우리노사우루스, 스테노테리기우스 등등 어려운 화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브라키 형이 처음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간인데 다시 봐도 놀랍네요. 로말레오사우루스 옆에 있는 그림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명한 영국 고생물학자 중 한 명인 메리 애닝으로 여러 쥐라기 해양생물 화석들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밑에 어떤 것이 메리 애닝이 발견한 해양생물 화석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 발견한 화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장경용 어룡 화석들뿐만 아니라 바다악어 화석들과 오사사우루스과 화석들, 뜬금없긴 하지만 스테고사우루스 화석도 있었습니다. 점심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겠지요? 해양 파충류 화석들 앞에는 디렉스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들어가니 바로 앞에 있는 움직이는 공룡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아무튼 프라키 형은 여기서 티렉스 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으니 식당 옆에 있는 곤충관을 둘러보고 중앙홀로 돌아가 위층으로 가볼까요? 유명한 영국 생물학자인 다윈에게 인사를 올리고 말이지요. 위층에는 다양한 광물들과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러 유명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견한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메리애닝이 발견한 화석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람 구간은 바로 보물 갤러리인데 과연 어떤 보물들이 있을까요? 멸종된 도도새 뼈와 큰 바다오리의 박제, 모아의 뼈 조각과 골격, 그리고 다윈의 비둘기까지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키 형은 유명 화석을 보게 되는데 이건 과연 어떤 화석일까요? 이 화석은 멘텔 부부가 발견한 이구아노돈 이빨 화석입니다. 공룡 발견 역사 이야기를 하면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그 멘텔 부부가 발견한 것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초식 공룡이자 공룡이라는 존재가 인류에게 알려지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만든 이 화석을 직접 보게 되다니 유명인을 만난 느낌이네요. 오라? 이건 시조새 화석들인데 하나가 캐스트 모델이네요. 알고 보니 여기에 전시해야 할 시조새 화석은 티라노사우루스 아래턱 화석과 함께 특별 전시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럼 보러 가야겠지요? 대양파충류 화석 구간을 지나면 새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도새도 있는데 실제 도도새의 박제는 머리와 다리밖에 없으니 만든 거겠네요. 새 구간에는 특별 전시관 입구가 있는데 특별 전시관은 기간마다 여러 테마로 전시가 열리는 곳으로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새와 관련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들어가 보니 공룡관과 보물 갤러리에 없던 티라노사우루스의 아래턱과 시조새의 화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화석들만 보진 않았고 다른 여러 화석들과 박제된 새들을 관람했습니다. 새 구간에서 나가면 여러 가지 표본들을 구경하고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구간에 도착! 여긴 처음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처음 들었었던 곳으로 그 당시 저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해준 골격을 구경했습니다. 바로 스테고사우루스 화석. 이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스테고사우루스 화석 중 가장 온전하게 발견된 화석으로 유명합니다. DP라는 디플로도쿠스처럼 이 스테고사우루스도 이름이 있는데 소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 에스컬레이터가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네요. 원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 위로 가야 했는데 계단으로 가야겠네요. 계단을 타고 맨 위로 올라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관람을 했는데 여기는 지구의 역사와 암석, 보석, 자연, 자연재해 등등 지구와 관련된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질시대 구간에는 각 지질시대마다 존재했던 여러 생물들의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다양한 화석들이 있네요. 물론 일부는 진짜 화석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마지막엔 과거 인류의 화석과 도구들까지 관람하는 것을 끝으로 런던 자연사박물관 관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상점이겠죠. 여기에는 다른 자연사박물관들처럼 인형, 옷, 장난감 등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저는 스테고사우루스 소피 골격이 박힌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DP는 아쉽게도 안 보였습니다. 오늘은 런던 자연사박물관 탐방을 해봤습니다. 이야, 다 둘러보고 나갔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정도로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넘쳐났고
다시 가서 보고 싶은 화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초로 발견된 초식 공룡 화석인 이구아노돈 이빨들 말이지요. 런던으로 여행하면 꼭 하루 시간을 내어 런던 자연사 박물관 관람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 전시관을 제외하면 입장료는 무료이니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언이에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영국에서 유명한 볼거리 장소인 수정궁입니다. 수정궁은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위해 하이드파크에서 건설된 주철 구조물과 유리만으로 세워진 건물로 그림을 보니 정말 멋지지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수정궁은 영상 속 장소인 시드넘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엥? 근데 왜 터만 남아있나요? 왜냐하면 1936년 대형 화재로 홀라당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정궁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브라키오 형, 여기에 공룡과 고생물 관련 무언가가 있나요? 네, 수정궁 지도를 보면 공룡공원이 있습니다. 수정궁 공룡공원은 수정궁이 시드넘으로 옮겨지고 그 주변 지역은 정원과 새로운 인공호수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유명한 영국 조각가인 벤저민 호킨스가 멸종된 동물의 실물 크기를 만들고 세워지면서 생긴 공원입니다. 원래는 멸종된 포유류만 세우려고 했지만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원의 조언을 받고 포유류 이전 시대에 살았던 공룡과 고생물들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리처드 오원의 당시 과학적인 검증으로 감독하에 디자인 및 조각을 했고 1854년 조각품들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호킨스의 조각품들이 여기 수정궁 공룡공원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150년 이상이나 된 조각품을 구경해보는 겁니다. 저기 공룡머리 하나가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근데 이구아노돈의 머리도 아니고 메갈로사우루스의 머리도 아니고 어떤 공룡일까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잘 안 보이는데 사진처럼 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풀 뒤에 숨은 공룡과 고생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고생물 하나 포착! 이 조각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생긴 것만 해도 뻔하지요? 바로 이크티오사우루스입니다. 특이하게도 물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리처드 오원은 이크티오사우루스는 악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저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크티오사우루스 주변에 있는 저 조각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목이 길고 4개의 지느러미 플레시오사우루스입니다. 현재의 복원도와는 다르게 악어처럼 물 밖에 나와 있고 정말 유연한 목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풀숲에 숨어있는 고생물 포착. 저 조각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숨어있는 저 고생물은 바로 쥐라기 때 살았던 텔레오사우루스입니다. 리처드 오원은 텔레오사우루스가 가비알과 비슷하다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풀숲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아쉽네요. 개구리처럼 생긴 고생물 포착. 저 조각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조각품들의 주인공은 마스토돈사우루스입니다. 당시 리처드 오원은 마스토돈사우루스가 개구리와 비슷한 생활을 했을 거라 여겨 저렇게 복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적혀있는 이름은 라비린토돈이지요.
그 이유는 리처드 오원이 매머드의 일종의 마스토돈의 이름과 혼돈될 수 있어서 라비린토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명명된 한 명은 수정할 수 없는 규칙이 있어서 바뀌지 않았지만요. 풀숲에 너무 가려져서 찍지 못한 조각품이 있는데 이 조각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페름기에 살았던 디키노돈. 당시 리처드 오원은 디키노돈이 거북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해 저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풀숲과 나무에 너무 가려져서 찍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도 못 본 게 한이네요. 다시 구경 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여러 마리의 공룡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공룡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공룡들은 이구아노돈과 메갈로사우루스. 이들의 옛 복원도는 옛날 이구아노돈과 메갈로사우루스 영상에서 소개할 정도로 정말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구아노돈과 메갈로사우루스는 수정군 공원에서 유명한 조각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구아노돈들 옆에 새로운 공룡 한 마리가 보이는데 생김새가 다른 저 공룡은 어떤 공룡일까요? 바로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인 힐라이오사우루스입니다. 1832년에 처음 발견된 공룡이자 이후 리처드 오원이 공룡이라는 분류군을 제시할 때 이구아노돈, 메갈로사우루스와 함께 포함되어 소개된 공룡입니다. 우와, 그러면 이구아노돈, 메갈로사우루스와 함께 학계에 알려진 최고령 수준의 공룡이네요. 아무튼 현재의 복원도와는 다르게 등줄기 따라 골침이 늘어선 사족보행형 파충류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오라? 머리를 보니 처음 봤던 공룡 머리의 주인은 힐라이오사우루스였네요. 저기 무성한 나무들 뒤로 조각품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익룡이네요. 저 익룡들은 프테로닥틸루스로 멀리서 찍어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 인터넷에 퍼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연한 목을 가진 프테로닥틸루스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원래 프테로닥틸루스는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 조각품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오라? 저기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 저 조각품은? 놀랍게도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자세히 둘러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네요. 근데 머리와 등밖에 없는데 일부는 파손된 건가요? 아닙니다. 당시 발견된 모사사우루스 화석이라고는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두개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호킨스는 머리와 등만 만들고 모사사우루스의 몸은 물에 담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호수에 담가두었습니다. 그 당시 화석 자료를 생각하면 현명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신생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에오세에서 올리고세까지 살았던 포유류인 아노플로테리움 무리가 보이는데요. 호킨스는 낙타와 닮았을 거라는 오원의 조언과 수생생활을 했을 거라는 프랑스 동물학자인 조르주 퀴위의 주장을 참고해서 이 조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복원된 모습은 조각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지만요. 여기 맥처럼 생긴 조각품은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에오세 때 살았던 팔레오테리움이라는 동물로 현재 복원도와는 다르게 맥과 비슷한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르주 퀴비에가 제시한 복원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 만든 느낌이 드는 팔레오테리움 조각품이 있네요. 이 팔레오테리움 원본 조각품은 과거 여러 번 옮겨지는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실된 상태였고
2023년 복제품으로 제작해 전시했다고 하네요. 오, 이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들은 역시나 메갈로케로스입니다. 현재 복원도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멸종된 동물들 중에서 최근에 멸종된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슴을 모델로 조화품을 만들 수 있었다네요. 그나저나 세월을 견디지 못했는지 뿔 하나가 부러져 있네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원래는 4마리가 배치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1마리가 크시포돈이라는 다른 포유류라는 것이 밝혀져 현재는 3마리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크시포돈 조화품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수정궁 공룡공원으로 가서 이 조화품을 보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조화품은 저 거대한 조화품. 나무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메가테리움입니다. 현재의 복원도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나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화품은 살아있는 나무를 껴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나무는 성장했고 메가테리움의 팔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이후 팔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팔을 부러뜨린 나무는 이후 죽었다고 하네요. 우와, 여러 조화품들을 구경하고 역사를 알아가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이 조화품들이 세워진 이유 슬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정궁 공룡공원에는 모아, 마스토돈 등 더 많은 조화품들을 세울 예정이었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일부 조화품들은 완성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호킨스의 작업장이 파괴되면서 일부 조화품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현재의 복원도로 점점 발전하자 이 조각품들은 웃음거리가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에서 이 조각품들을 보호받을 가치 있는 특정한 건축 및 역사적 관심사가 있는 구조물에게 주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개조 및 보수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덕분에 현재까지 수정궁 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고생물학이 얼마나 발전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상징물로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특집으로 수정궁 공룡공원을 탐방했습니다.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원의 과학적 조언과 감독으로 만들어진 호킨스의 당시 복원된 공룡과 고생물 작품들을 구경하고 싶다면 여기 수정궁 공룡공원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은 수정궁 흔적까지 구경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저는 기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옥스퍼드로 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역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면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우와, 오늘 소개할 박물관에 도착! 여기는 바로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은 1860년 과학 연구를 위한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설립된 장소로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 진화와 연관된 다양한 화석, 암석, 표본, 기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과연 브라키형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번 들어가 볼... 어라? 박물관 앞 잔디밭에 무언가가 찍혀 있군요. 찍혀 있는 발자국은 바로 1997년 비스터 근처 아들리 채석장에서 발견된 메갈로사우루스 발자국 화석을 복제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복제한 것이 아닌 메갈로사우루스가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네요. 그리고 메갈로사우루스 발자국 근처에
비석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진화론으로 유명한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 토론이 열렸던 기념비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가 여기에서 벌어졌다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이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우와, 들어가니 주변이 골격, 표본, 화석들로 넘쳐나 있네요. 우선 바깥쪽부터 둘러볼까요?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박물관 내부 벽 쪽에는 지질시대별로 발견된 여러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맞은편에는 다양한 동물들과 암석들, 여러 화석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생대를 시작으로 중생대, 신생대까지 정말 다양한 화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화석들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뭐라? 유명한 고생물학자인 메리 애닝이 발견한 화석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암모나이트 화석부터 물고기 화석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네요. 잠깐, 저건 여러분, 공룡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석들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화석은 1824년에 발견된 메갈로사우루스의 턱뼈 화석으로 최초로 발견된 공룡 화석입니다. 생각해보니 올해는 공룡 화석 첫 발견으로부터 딱 200년이 된 해네요. 그래서인지 전시대 안에 200주년 기념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메갈로사우루스 턱뼈의 실물을 직접 보게 되다니 유명인을 만난 기분이네요. 혹시 레플리카 아니에요? 진품인지 아닌지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서 박물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진짜라고 하네요. 공룡 역사를 쓰게 된 이 메갈로사우루스 턱뼈를 뒤로하고 이제 중앙에 전시되어 있는 표본들과 화석들을 구경해 볼까요? 우선 맨 왼쪽을 시작으로 하마 머리뼈 등의 동물 표본, 박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몇 개의 화석들, 그리고 여러 동물 골격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뼈들은 모두 진짜라고 하네요. 세상에, 코끼리, 기린부터 사슴까지 이게 다 진짜 뼈라니. 참치 골격을 지나 다음 구간에 들어서면 자연과 관련된 각 테마별로 여러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거대한 악어도 있고 포르말린에 남겨진 여러 동물 표본들, 앵무족의 껍질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제 데이노테리움 머리뼈를 지나 가운데 구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와, 모아의 골격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군요. 여기 밑에 모아에 대한 설명들과 알껍질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리처드 원과 함께 찍혀있는 모아의 골격 사진도 있네요. 모아의 골격 다음으로 눈에 띈 것은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골격과 이구아노돈 골격. 우와, 아이들이 처음 이 박물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게 될 정도로 굉장해 보이네요. 근데 이구아노돈 골격은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네요. 이런 거대한 골격 양쪽으로 도도새 골격 등 자연과 관련 테마별로 여러 표본들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시되어 있는 곰머리를 한번 쓰다마주고 홈프소그나투스를 구경한 뒤
다음 구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암석과 광물들이 대부분 전시되어 있는데 만져볼 수 있는 광물도 있었습니다. 오, 여기에 만져볼 수 있는 거대한 암모나이트도 있네요. 암모나이트 뒤로 에드몬토사우루스 머리뼈가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 오, 제 뒤에 해양파충류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 해양파충류 화석은 플리오사우루스과에 속한 해양파충류의 화석으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크네요. 그리고 플리오사우루스과 화석 옆으로 플레시오사우루스 화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플리오사우루스과 화석처럼 보존이 잘 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런 화석들도 전시되어 있다니 몇 번을 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화석들이네요. 그 외에도 이크티오사우루스 화석과 미스트리오사우루스 화석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스트레토사우루스 턱뼈인데 처음 보는 이름이라 검색하니 플리오사우루스로 검색되는데, 스트레토사우루스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학명이 되었다네요.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뼈와 벨로키랍토르 골격 옆으로 태양파충류와 익룡 화석들의 전시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오사사우루스, 악어, 익룡, 어룡, 장경룡 화석, 정말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화석은 바로 이 어룡 화석으로 고생물학자 메리 애닝이 발견한 위 내용물이 잘 보존된 이크티오사우루스 화석입니다. 갈비뼈 안에 생선뼈와 비늘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제가 찾지 못한 화석이 있는데, 바로 에우스트랩토스 폰딜루스의 화석으로 이상하게도 그 전시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1층에 있는 표본들과 화석들을 구경했으니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여기에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엥? 도도새 표본이 어디로 갔지?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에는 도도새의 머리 표본이 남아있는데 1층엔 없어서 2층으로 가봤지만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여기 박물관 방문 목적 중 하나인 도도새 머리 표본을 구경하지 못하다니, 이건 정말 아쉽네요. 비록 도도새 머리 표본을 보지 못했지만 2층에도 새, 곤충 등의 다양한 동물 표본들과 암석들, 물과 관련된 테마의 구간이 마련되어 있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둘러보다, 오라? 여긴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우와, 여기는 유물들이 있네요. 알고 보니 여기 구간은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에 속해 있는 구간이 아닌 이 자연사 박물관과 연결되어 있는 피트 리버스 박물관 구간이었네요. 만약 자연사 박물관 구경을 다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50만 점 이상의 고고학 유물들이 모여있는 여기 박물관도 둘러보면 좋겠네요. 자연사 박물관 내부를 다 둘러보고 나가기 전에 역시 기념품 하나 챙기는 게 좋겠지요. 여기에도 책, 장난감, 옷, 그리고 화석까지 팔고 있는데, 저는 메갈로사우루스와 관련된 가방고리를 구매했습니다. 턱뼈와 메갈로사우루스, 여기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명한 공룡 화석들 중 하나이니 의미 있는 기념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을 탐방했습니다. 보지 못한 화석과 표본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메갈로사우루스 턱뼈 등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화석들과 표본들을 시간 지난 줄 모르고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메갈로사우루스 턱뼈 등
다양한 화석들과 표본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이형이에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가고 있는 장소는 바로 라임 레지스라는 영국의 작은 해안 마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요. 하지만 여기는 영국에서 유명한 고생물학자와 연관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브라키 형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드디어 도착한 라임 레지스. 머무를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라임 레지스에 계시는 고생물학자분께 인사드리러 가볼까요? 숙소에서 5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옆 묘지들 중에 유명한 고생물학자 한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자, 묘비를 잘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고생물학자 이름이 보이지요? 여기는 영국 고생물학자 메리 애닝의 묘지입니다. 메리 애닝은 1799년 라임 레지스에서 태어난 영국 화석 수집가이자 여성 고생물학자로 어룡, 장경용, 익룡, 어류 등 고생물과 지질사에 큰 변화를 준 많은 화석들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네, 생소하게 들리는 라임 레지스 마을은 메리 애닝이 태어난 곳이자 화석 수집 활동을 했던 장소입니다. 영국 여행을 하면서 브라키 형은 여기를 지나칠 수 없겠지요? 인사를 드렸으니 이제 라임 레지스 주변 해안가로 한번 가볼까요? 오, 여기 메리 애닝의 동상이 보이네요. 옆에 함께 다녔던 메리 애닝의 애완기인 트레이와 함께 서 있네요. 동상이 보는 방향으로 풍경을 보니 우와, 해안가 풍경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쭉 이어져 있는 해안가는 쥐라기 해안이라고 불리는데 쥐라기 해안은 1억 8,500만 년에 이루어진 절벽층과 화석들이 널려 있는 곳으로 엑스머스 도시부터 스와니지 도시까지 154km 이어져 있는 영국 해안선입니다. 라임 레지스는 이 쥐라기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쥐라기 해안은 고생물학 지질학으로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2001년 영국에서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멋진 풍경에 다양한 화석들이 나오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하네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여기 쥐라기 해안에서 화석을 찾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유산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서 누구나 화석을 찾고 줄 수 있다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정보에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 사는 주민들과 라임 레지스 박물관 사람에게 물어보니 화석을 채취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임 레지스 박물관에는 화석 캐기 투어가 존재하고 거기서 발굴 키트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긴 예전에 어느 쥐라기 해안 절벽이 무너진 후 화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도대체 얼마나 화석이 많길래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단, 여기서 화석을 채취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벽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기. 지금도 절벽이 조금씩 붕괴된다고 하니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벽과 좀 떨어져야겠죠? 둘째, 중요한 화석을 발견하면 신고하기. 작은 암모나이트 화석이면 모를까 만약 화석 찾기를 하다가 과거 메리 애닝이 거대한 이크티오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것처럼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화석을 발견하면 위치를 확인하고 박물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쥐라기 해안은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화석을 찾는 데 집중하다 밀물이 들어오는 때에 골이 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을 알았으니 브라키 형도 한번 화석을 찾아 해안을 걸어가 볼까요? 우와, 돌들을 유심히 보면서 걸어가니 거대한 암모나이트 화석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박물관에 가야 할 이 암모나이트 화석들이 왜 여기 그대로 있는지 궁금했는데 아마 화석을 찾으려는 다른 방문객들을 위해 그대로 둔 걸로 보입니다. 여기도 암모나이트, 저기도 암모나이트, 여기 해안가 자체가 암모나이트 박물관 느낌이네요. 그렇게 화석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여러분, 제가 수상한 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진 돌 중간에 흰색의 무언가가 보였는데 혹시나 싶어 열어보니 잠깐 세상에 이거 실화냐? 여러분, 브라키 형이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생긴 걸 보니 암모나이트 같군요. 어릴 때 화석을 직접 찾아내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이루어냈네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놔둬져 있는 몇몇 화석들이 보였습니다. 화석을 찾는다고 하늘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다음 날에는 다른 해안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브라키 형은 라임레지스 마을에서 왼쪽에 위치한 쥐라기 해안으로 가봤습니다. 여기는 라임레지스 화석 해안으로 여기에도 암모나이트 화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긴 과거에 암모나이트 무리들이 많이 묻혔나 본지 여기 바위에는 여러 마리의 거대한 암모나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여긴 진짜 화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천국이네요. 점심을 먹고 화석 찾기에 열중했지만 이날에는 제대로 된 화석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긴 화석들이 널려있는 쥐라기 해안이지만 제대로 된 화석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브라키 형, 근데 쥐라기 해안에 화석들이 많이 나오면 라임레지스에 화석 가게가 있지 않을까요? 네, 라임레지스에는 화석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라임레지스 화석 가게에는 쥐라기 해안에서 찾은 암모나이트 화석 등 여러 화석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로코 등 다른 나라에서 온 화석들도 판매하고 있지만요. 화석 가게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화석 가게는 바로 이 가게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화석 가게라고 하네요. 들어가 보니 삼엽충 등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화석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에? 지하에 무언가가 보이는데 세상에, 저건 박물관에 계셔야 할 어룡화석? 정보를 보니 쥐라기 해안에서 찾은 어룡화석이라는데 여기서는 화석을 찾으면 임자군요. 세상에, 이건 또 뭐지? 쥐라기 해안에서 발견된 화석은 아니지만 포박 속에 갇힌 도마뱀, 이건 정말 희귀한 화석이라서 그런지 판매하지 않은 화석이라네요. 오랫동안 있었던 화석 가게인 만큼 귀중한 화석들이 많이 있네요. 화석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화석들을 본 브라키 형은 화석 찾기 의욕이 다시 살아나 제대로 된 화석을 다시 찾기 시작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 메리님, 제발 행운력 가오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음날, 그날은 라임레지스 박물관에 운영하는 화석 찾기 투어 날로 투어 예약하면서 미리 구매한 화석 발굴 키트를 들고 가이드를 따라 쥐라기 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관람객들이 이 투어에 참여한 걸 보면 꽤 인기가 있는 투어네요. 여기 발굴 키트에는 망치, 가이드 템플릿, 안경보호대 등 여러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쥐라기 해안에 도착하고 가이드로부터 화석 찾는 방법에 대해 들었는데 저는 이날 가이드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치를 들고 화석이 있을 것 같은 바위를 조심하게 깨는 방법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망치를 들고 모래를 파면 화석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모래를 파면 화석이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모래를 파면서 화석 찾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화석들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충격이네요. 가이드의 설명을 토대로 제가 발견한 화석들을 설명하면 이 화석은 중생대에 살았던 오징어인 벨레나이트 화석으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고 귀여운 금색 암모나이트 화석도 나왔고 굴 화석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모래를 파도 나온다는 걸 일찍 알았으면 돌을 주워보면서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무언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투어 날짜가 제가 라임 레지스에서 떠나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투어가 끝난 이후 저녁에 모래를 파면서 벨레나이트 화석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엥? 암모나이트는 잘 안 나오나 보네요. 모래를 파면 나오는 화석 빈도에 대해 가이드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선 조개류나 벨레나이트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암모나이트, 다음은 해양파충류의 이빨이나 작은 뼈, 마지막으로 가장 찾기 힘든 화석이 상어 이빨 화석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해양파충류가 상어보다 더 잘 나온다니. 물론 둘 다 찾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벨레나이트 화석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모래를 파면서 찾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야, 쥐라기 해안밤은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은 쥐라기 해안에서 화석 찾기 특집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국 고생물학자 메리 애닝을 만나보고 쥐라기 해안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한에 직접 화석을 찾아내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여기 영국 라임 레지스로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절대로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화석 찾기 투어는 여기 라임 레지스 박물관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서 포서 워크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인원수와 날짜, 그리고 화석 키트 구매 여부를 잘 체크하고 예약하면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이에요. 여기는 저번 특집 영상에 소개했던 영국 해안마을 라임 레지스입니다. 유명한 고생물학자인 메리 애닝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저번 특집에는 브라키 형이 직접 화석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라면 이번 영상에서는 라임 레지스에 있는 공룡 고생물과 연관된 박물관들을 둘러보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라임 레지스에는 어떤 박물관들이 있을까요? 제가 간 라임 레지스 박물관은 총 2곳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골목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 박물관의 이름은 다이노소어 랜드 포스 뮤지엄으로 여러 곳에서 수집한 16,000여 개의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물관은 영국에서 1등급으로 보호하고 있는 건물이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박물관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나요? 이 박물관 건축물은 과거 교회였는데 메리 애닝이 1799년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영국 국교회로 개종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메리 애닝의 영적인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1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 건물의 역사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얼마나 많은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이 박물관은 입장료가 존재하는데 가격은 성인 한 명당 6파운드, 어린이는 5파운드 정도입니다. 그리고 5살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광물들을 맛보기로 천천히 구경한 다음 더 드래곤 무엇을 전시하는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공간인데요. 역시 여러 어룡들과 장경용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바닥에 거대한 어룡 화석이 있군요. 이 화석은 1972년 라임레지스에서 발견된 이크티오사우루스 화석으로 발견된 모습 그대로 이 박물관에 옮겨진 상태입니다. 정말 크네요. 해양 파충류 화석들을 뒤로하고 다음 구간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양의 화석 표본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조개류와 벨렘나이트부터 암모나이트 화석들까지 정말 많은 화석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암모나이트 화석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크기도 생김새도 다양해서 구경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면서 생각해보니 만약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석들이 촘촘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멋대로 뛰어놀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시되어 있는 어류 화석들, 공룡알, 공룡뼈 등 다양한 공룡 화석들을 구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푸시타코사우루스 표본, 거대한 아파토사우루스 똥화석과 다리뼈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흥미로운 화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위를 보니 여러 공룡 모형들이 보이는데 과연 어떤 모습의 모형들일까요?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도 여러 화석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우와,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다양한 공룡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모형의 모습이 뭔가 약간 뒤틀린 모습이지만 나름 재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은 타임 갤러리로 1층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시대별로 생물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환경을 구경하고 화석도 구경해보고 두 배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룡 모형들을 구경하고 화석들을 구경한 후 1층으로 내려가 화석 표본들을 좀 구경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니 박제, 골력 등의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화석 표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제, 뼈, 가죽 표본까지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런 표본들을 구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가 이 박물관의 관람 루트입니다. 신기하고 다양한 화석 표본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박물관은 바로 라임레지스 박물관입니다. 저번 특집 영상에서 보여줬던 화석찾기 투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박물관입니다. 라임레지스 주변 지역의 지질학과 역사 그리고 발견된 화석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이 세워지기 전 이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1826년까지 고생물학자 메리 애닝이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메리 애닝과 연관된 장소였다니. 그럼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입장료는 어른 7.95파운드, 어린이는 4.95파운드로 6살 미만은 무료입니다. 1층에는 라임레지스의 역사와 지질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시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지질학 자료들과 고고학 유물, 라임레지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그림들과
과거 라임레디스 주민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라임레디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2층으로 올라가면 라임레디스에서 발견된 쥐라기 바다에 살았던 고생물들의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해양 파충류들과 암모나이트 등 크고 작은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 거대한 어룡의 두개골들 좀 보세요. 정말 크지요? 오, 여기에는 장경용 화석들이 있네요. 이런 화석들이 라임레디스에서 발견되었다는 게 놀랍네요. 어쩌면 발견하지 못한 이런 화석들이 아직 쥐라기 해안 지층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천장에는 디모르포돈, 이크티오사우루스, 플래시오사우루스 모형들이 걸려있네요. 모두 메리 애닝이 발견한 고생물들입니다. 2층에는 화석들뿐만 아니라 메리 애닝의 옛집 모형과 그림, 애완견인 트레이의 모형, 디지털화되어 있는 메리 애닝을 포함한 주변 고생물학자들이 직접 쓴 내용 등 메리 애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라임레디스의 철도 역사와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2층으로 내려가 출구로 향하는 곳에 전시공간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라임레디스와 관련된 작가와 예술가들에 대해 알아보는 작가 갤러리로 메리 애닝의 책 등 유명한 사람들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가 갤러리 구경을 끝내고 내려가면 기념품 샵이 있는데 여기서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임레디스에 있는 두 박물관을 방문해봤습니다. 화석들을 구경하고 라임레디스의 역사, 메리 애닝 이야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장소였습니다. 라임레디스를 방문하려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네요.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라임레디스를 떠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해외여행에서 가장 재밌었고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이 조용한 해안마을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 밤에 미리 인사드리고 가야겠네요. 메리 애닝님, 여기서 좋은 추억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방문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이에요. 저는 어느 나라로 가고 있을까요? 영국을 떠나 도착한 곳은 바로 벨기에입니다. 과연 벨기에에는 어떤 공룡과 고생물의 박물관이 있을까요? 이 큰 건물, 여기는 바로 벨기에 왕립 자연사박물관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으로 공룡과 고생물 화석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동식물, 곤충 등의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앞에 있는 이 공룡, 이구아노돈인데요. 아무래도 이 박물관에서 유명한 공룡인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장료를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13유로, 학생과 어린이는 5유로입니다. 물론 3살 이하 아이는 무료입니다. 우와, 공룡 골격들과 많은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넓은 공간은 공룡 갤러리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플라테오사우루스 화석 골격과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올로로티탄 골격 등 다양한 공룡 골격들이 있었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디메트로돈, 캄프소사우루스, 흐테라노돈 등 고생물 골격과 화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화석과 골격들을 관찰하면서 공룡과 고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 갤러리의 진짜 주인공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라키오TV 초창기 시절에 올렸던 이구아노돈 영상 기억하시나요? 1878년 벨기에의 베르니사르에 있는 탄광에서 발견되었고, 복원 과정에서 공룡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꼬리가 부러진 채 전시된 이구아노돈 골격들 이야기. 그 골격들이 바로 벨기에 왕립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와, 일어난 자세 그대로 복원된 9마리의 이구아노돈들 좀 보세요. 잘못 복원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리저리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위를 보니 정말 웅장하네요. 그런데 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전시된 이유는 박물관 측에서 과거의 실수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복원된 9마리의 이구아노돈 골격들 앞에는 제대로 복원된 이구아노돈의 골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찍으니 느낌이 좀 있네요. 혹시 여러분 이 박물관에 방문한다면 이런 구도로 인증사진 찍으면 좀 괜찮겠네요. 여러분, 당시 탄광에서 발견된 이구아노돈의 숫자는 38마리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엥? 그럼 나머지 이구아노돈들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공룡 갤러리 지하에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우와, 밑으로 내려가니 이구아노돈 화석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밑에 보존이 잘 된 이구아노돈의 화석들을 이리저리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당시 벨기에의 탄광 모습을 설명하는 정보와 탄광에서 발견된 이구아노돈 화석들을 발굴하는 과정의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이곳 벨기에 왕립 자연사박물관에 있었다니, 이곳은 이구아노돈의 성지라고 불릴만 하네요. 이구아노돈 화석들 전시관 옆에 작은 새로운 공간이 보였는데, 여기는 벨기에에서 발견된 모사사우루스과에 대한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모사사우루스과 화석들과 골격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모사사우루스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사사우루스의 두개골과 프로그나토돈의 두개골, 그리고 이 거대한 골격 하이노사우루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하이노사우루스는 학명 말소지요. 이야, 공룡 갤러리에서 많이도 구경했는데 아직도 구경할 게 남아있다고? 공룡 갤러리 옆에 있는 250년 자연과학구간으로 가니 코끼리와 매머드 골격이 반겨주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탐험과 발굴을 통해 모여진 3,700만 개의 컬렉션들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다양한 컬렉션들을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니 여러 세대를 포함한 동물들의 표본들과 영상 매체, 소리 등을 통해 도심 속 생물 다양성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는 바이오다이버 시티 구간도 있었습니다. 와, 이 넓은 구간은 뭐지? 여기는 시대 순서로 화석들을 통해 생물들의 진화를 배울 수 있는 진화 갤러리로, 캄브라이기를 시작으로 대본기의 물속 생물들의 확산, 석탄기의 육지 정착, 공룡시대인 중생대, 공룡 멸종 이후 포유류의 지배를 지나 오늘날 인간의 영향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볼거리는 미국에서 발견된 70%가 완전한 화석으로 되어 있는 알로사우루스 종의 화석으로 아르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7m의 길이를 가진 공룡인데 정말 크네요.
그 외에도 캄브라에기 생물들의 모형과 화석들, 둔클레오스테우스 머리 모형, 해양 파충류들, 눌려진 채 화석화된 신생대의 여러 화석들과 도르돈 골격의 디아트리마 골격까지. 오, 너무 고봉밥인데요. 하나하나가 신기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형들은 뭘까요? 이건 미래에 진화에서 등장할 가상동물들의 모형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떤 동물이 등장하게 될까요? 정말 이 모형의 동물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와, 여긴 수많은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군요. 귀여운 아기 펭귄들을 시작으로 거대한 고래의 골격, 바다, 설상 등 각각 다른 환경에 살았던 동물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여긴 곤충과 절지동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살아있는 녀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옆으로 또 다른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내려가 보니 여기에는 인체와 관련된 전시가 있었고 고대 인류의 화석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는 특별 전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생대에 살았던 거대 동물들에 대한 특별 전시회였습니다. 여기에는 티타노보아, 메갈로돈, 메머드, 레비아탄 등 거대 동물들의 모형과 골격 그리고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별 전시관에도 볼 게 많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박물관을 다 둘러보면 마지막으로 가볼 장소는 기념품점이겠지요. 다양한 기념품들이 많았는데 그 유명한 이구아노돈 화석들과 연관된 기념품이 안 보여서 뭔가 아쉬웠습니다. 있었다면 구매했을 텐데 말이지요. 오늘은 벨기에 왕립자연사박물관을 탐방해봤습니다. 유명한 이구아노돈 화석들 등 여러 공룡과 고생물 화석들을 보고 현생 동물들의 표본들도 보고 특별 전시회까지 정말 알차게 구경했습니다. 유명한 이구아노돈 화석을 직접 실물로 보고 싶으면 이곳 벨기에 왕립자연사박물관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이에요. 여기는 독일 베를린입니다. 여기 베를린에서 여행 특집을 마무리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커다란 나무에 가려진 큰 건물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바로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은 1814년에 세워진 세계의 5대 자연사 박물관들 중 하나로 공룡과 고생물들의 골격과 화석들, 지구 속 생물들과 암석, 광물들에 대한 여러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는 어떤 골격과 화석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장료가 존재하는데 어른은 11유로, 학생은 5유로입니다. 와, 벌써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의 주인공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네요. 우뚝 서있는 이 용광류는 바로 기라파티탄입니다. 엥? 생긴 게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기라파티탄입니다.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기라파티탄은 1909년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이 파견한 탐사대가 탄자니아에서 발굴한 것으로 처음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일종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한 연구를 통해 브라키오사우루스와는 별개의 종으로 여겨 기라파티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라파티탄 골격 앞에는 두개골이 있는데 모습이 브라키오사우루스 두개골과 같지요? 브라키오사우루스 하면 떠오르는 머리 모습은 사실 이 기라파티탄의 두개골을 토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라파티탄 골격에 진짜 화석이 있나요? 여기 골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단하고 굵은 철사로 고정된 뼈들을 볼 수 있는데 박물관 직원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뼈들이 바로 진짜 화석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짜 화석들까지 모아서 복원된 기라파티탄의 골격을 보니 과거에 이 공룡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실감이 가네요. 기라파티탄 주변으로 다른 공룡들의 골격들도 있었는데 과연 어떤 공룡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우선 기라파티탄 주변에 있는 두 용광류가 눈에 띄는데요. 이 공룡은 기라파티탄처럼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디크라이오사우루스입니다. 역시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탐사대가 발견한 것으로 골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화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 또 다른 이 용광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쥐라기 용광류라고 하면 떠오를 유명한 디플로도코스입니다. 몸 길이가 긴 용광류답게 키가 크고 거대한 기라파티탄보다 길쭉하네요. 오라? 여기 검룡류 공룡 골격도 있었네요. 이 검룡류 공룡은 켄트로사우루스로 기라파티탄과 디크라이오사우루스처럼 탐사대가 발견한 공룡입니다. 잘 보니 여기에도 진짜 화석이 숨어 있네요. 오, 여긴 육식공룡 골격이 보이는데요. 이 육식공룡 골격의 주인은 알로사우루스로 머리 많은 유리너머로 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룡도 탄자니아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뼈 몇 개만 발견되어 레플리카 골격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알로사우루스 주변으로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조광류 일종인 디살로토사우루스, 수광류 공룡인 엘라프로사우루스 골격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두 공룡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할 공룡들이 늘어났네요. 오라? 이 쌍안경들은 뭐지? 이 쌍안경을 쓰고 화석을 특정 위치로 맞춰서 보면 골격에 근육과 살들이 붙여지면서 복원된 공룡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 공룡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기라파티탄은 물론이고 작은 디살로토사우루스까지 볼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정말 재밌어 하겠네요. 사람들이 많아 쌍안경으로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여기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 쌍안경을 보지 않아도 공룡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관람 요소네요. 국내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작은 공간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와, 이건 독일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할 정도로 유명한 시조새 화석이군요.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는 모식종 화석을 보고 베를린에서는 그 유명한 화석 표본을 보고 옛날 교과서와 책에서 봤던 시조새 화석을 직접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공룡들의 골격, 시조새 화석 외에도 암모나이트 등의 여러 해양생물들과 익룡 등 정말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중앙구역에서 볼 수 있는 화석과 골격들인데 다른 구간에는 또 어떤 표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조새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작은 구역 뒤에 있는 구간으로 이동하면 지구의 역사, 암석 등 여러 정보들을 알려주는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 여기에도 공룡 화석이 있군요. 알로사우루스의 두개골과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두개골까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스탄 오토라는 이름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로 2015년부터 전시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두개골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세계에서 잘 보존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근데 두개골밖에 없는데 전신골격도 있으려나? 우와, 트리스탄 오토의 전신골격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 검은색 칠한 부분은 진짜 화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여기서 구경하게 되네요. 예전에 구경했던 빅토리아 티렉스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거대한 육식 공룡답게 정말 컸습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주변에는 다른 공룡 골격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종의 알로사우루스 골격들이었습니다. 이 공룡 또한 어떤 게 진짜 화석인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알로사우루스의 진짜 두개골은 아까 봤던 그 장소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공룡 골격도 보이는데요. 어떤 공룡인지 보니 각각 나노사우루스와 제피로사우루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공룡들의 존재를 또 알고 가네요. 오, 이건 플라테오사우루스 화석이군요. 벨기에에서는 전신골격인데 여기는 머리와 목뼈가 있네요. 오잉? 새가 수강류 중 하나라서 그런지 여기 작은 새 모형이 놓여져 있네요. 이제 공룡과 고생물들의 화석들을 구경했으니 이 박물관에 뭐가 더 있는지 볼까? 우와, 여기 공간에는 여러 생물들을 담아놓은 병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여긴 생명의 기록 보관소로 과학 연구에 중요한 동물들의 표본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물고기, 상어, 가오리, 대부분이 해양 생물들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담겨져 있네요. 이런 멋진 공간을 지나가면 곤충 모델들이 있는 공간, 박제수를 주제로 한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동물 박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어떻게 박제를 만드는지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과거 베를린 동물원에 있었던 고릴라와 북극곰 같은 현대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도도새와 헤스페로니스 같은 멸종된 동물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구경할 게 많네요. 이 공간 외에도 박제된 새 컬렉션들이 모여있는 특별 전시 공간과 알렉산더 폰 훔볼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으로 그가 모아온 컬렉션들을 전시하는 공간 등 여러 전시 공간들을 둘러보고 다시 기라파티탄의 골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슬슬 박물관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 간 날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좀 더 오래 머물러서 공룡 골격들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여행 마지막 날이라 어쩔 수 없네요. 박물관에서 떠나기 전 기념품 샷을 지나칠 순 없겠지요. 저는 여기서 기라파티탄의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을 대표하는 공룡이니까요. 오늘은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을 탐방해봤습니다. 거대한 공룡들의 골격들과 고생물의 화석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표본들과 박제들까지 여행 마지막 날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진짜 정신이 팔렸으면 비행기를 놓칠 뻔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베를린으로 여행을 간다면 꼭 이 자연사박물관에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브라키오의 4개국 여행 특집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제가 가본 장소들 중 여러분들은 어떤 곳으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직접 화석을 찾아볼 수 있는 라임 레지스로 다시 가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트래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